이게 떡국이야, 개밥이야? 고열을 안고 20명이 음식을 차린 며느리 앞에 시어머니가 냄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누운 채 엄마 말 좀 들어. 왜 맨날 멍청하게 굴어? 시누이는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렸고 친척들은 공짜 파출부라며 킬킬거렸습니다. 3년을 하녀처럼 살던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자 세단 수십 대가 밀려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재벌 회장이 마당 한복판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사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댁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부엌 형광등만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싱크대 앞에 섰을 때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39도를 넘긴 열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지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명분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 육수를 끓이는 동안 지우의 발밑에는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고아로 자란 지우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명절 아침, 웃음소리가 넘치는 거실 함께 둘러앉는 밥상. 그 소박한 꿈 하나를 붙잡으려고 지우는 3년을 버텼습니다. 아침 7시 박금자가 부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떡국이냐 아니면 개밥이냐? 박금자가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리더니 코를 찡그리며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새벽부터 정성껏 고아서 우려낸 거야. 지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금자가 냄비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떡국이 배수구를 타고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것을 지우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대답질이야. 솜씨도 없는 게 정성 타령은. 당장 다시 끓여내. 손님들 들이닥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거 안 내놓으면 오늘 아주 제삿날인 줄 알아. 박금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드러누운 진석이 게임기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이씨, 엄마 말 좀 들어. 왜 맨날 멍청하게 굴어서 아침부터 집구석을 시끄럽게 만들어? 마누라가 센스가 있어야 남편이 기가 살 거 아냐.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자 시누이 미란이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은 부엌을 지나가다 코를 막으며 지우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어우, 언니. 전 냄새가 옷에 아주 똥물처럼 밴 거 아니야? 좀 씻고 살아, 씻고.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 들인 줄 알겠어. 미란이 키득거리며 소금을 한 줌 집어 지우 앞에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우의 명의로 수천만 원어치 명품을 사간 사람이 바로 미란이었지만 미란의 얼굴에는 한 줌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자야, 너는 참 복도 많다. 어디서 이런 군말 없는 공짜 파출부를 들였냐? 말도 마. 고아 출신이 이런 뼈대 있는 집에 시집 온 게 지 팔자 고친 거지. 저 정도 일은 당연한 거 아니니?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울 때마다 지우의 어깨가 조금씩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우는 식탁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은 찌꺼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그때 박금자가 지우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거 함께 일했던 팀원들이 선물해준 기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남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장난감이나 모아두고 정신을 딴 데다 파니까 살림을 못하지. 이딴 게 다 돈 낭비야. 박금자가 반지를 쓰레기통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지우가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박금자가 펄펄 끓는 물을 묻힌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벌겋게 자국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놀려. 주제 파악 좀 해라.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어디서 귀한 척이야. 지우가 부어오른 손등을 감싼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금자를 올려다보는 지우의 눈에서 3년간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우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접어서 박금자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3년간 전원을 끄고 봉인해 두었던 특수 암호화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어오른 손등,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 아래 핏기 없는 얼굴. 지우가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들이 바랐던 가짜 가족놀이는 오늘부로 끝이야. 짐을 싸기 시작하자 박금자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너 미쳤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누나를 똑바로 뜨고 짐을 싸? 당장 내려놓지 못해. 박금자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우가 박금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뼈가 비명을 지를 만큼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한 번만 더 올리면 다시는 숟가락도 못 쥐게 해드릴까요? 박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거실에 있던 진석과 친척들이 우르르 방으로 몰려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진석이 지우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지우가 가볍게 몸을 틀었습니다. 진석의 몸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특수 전화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올리고 3년 만에 자신만의 보안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신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태성그룹 본사 보안 관제실. 적색 경보가 울리며 대형 화면에 5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고스트 귀환. 지우가 넋이 나간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집구석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질 거예요. 당신들 목숨 빼고 전부 다. 지우가 엉망이 된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이 쫓아나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너 우리 집에서 가져간 거 다 내놓고 가. 지우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발을 가볍게 툭 뺐습니다. 미란이 균형을 잃고 마당 한쪽 더러운 흙탕물 위로 처박혔습니다. 대문 앞에 선 지우의 귀에 먼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엔진 소리가 닿았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묵직한 자동차 소리가 온 마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찬 공기 속에서 지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박금자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너 오늘 내 손에 아주 죽어봐라. 박금자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지우의 머리채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금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기세에 박금자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지우의 눈 속에 담긴 것이 더 이상 참을성이 아니라 살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진석이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나와 지우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냅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나 있을 것 같아?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이 못된 년아. 지우가 먼지 구덩이에 나뒹구는 가방을 툭툭 털어 집어 올리며 진석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1g도 안 남았어. 내 인내심이 아니라 내 인내심 말이야. 똑똑히 기억해둬. 오늘 네가 버린 건 가방이 아니라 내 인생줄이야. 진석이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이 서늘한 칼날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서울 태성그룹 회장 집무실, 구태성 회장의 전용 단말기가 시뻘건 빛을 내뿜으며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구태성이 급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위성지도 위에 점 하나가 깜빡깜빡 빛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구태성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지우가 제 손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 구태성은 수백억을 들여 전 세계를 뒤졌지만 그림자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직접 신호를 보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구태성이 비서실장 임창호를 불러 벼락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 실장, 지금 당장 경호 1팀부터 3팀까지 전부 소집해. 1초라도 늦으면 자네 목을 내놓아야 할 거야. 즉시 출발해. 같은 시각, 시댁 마당. 박금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딸 자식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데 당장 와서 인연 좀 끌고 가라고. 수화기 너머로 지우의 양어머니가 울먹이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대문을 나서려던 지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양어머니의 비굴하고 떨리는 음성이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지우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번뜩였습니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던 마음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가 몸을 획 돌렸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지우가 새벽 4시부터 39도 열을 안고 혼자 만든 차례 음식이 상위에 가득했습니다. 지우의 발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우당탕탕, 쨍그랑. 단 한 번의 발차기에 상이 뒤집어지고 정성껏 붙인 정과 나물이 흙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접시들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쳤어. 이 미친년이 제정신이 아니야. 친척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지우가 그들을 향해 서슬 퍼런 눈으로 다가섰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와봐요. 평생 다리에 깁스하고 병원 신세 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와보라고. 친척들의 발이 땅에 붙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농담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거대한 먼지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을 지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밀려들었습니다. 그 뒤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성그룹 로고가 선명한 헬기가 시댁 마당 위를 낮게 날며 엄청난 바람을 쏟아부었습니다. 박금자의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사방으로 휘날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전쟁이라도 난 거야.
진석이 겁에 질려 대문 뒤로 숨으려 했지만 강력한 바람에 문짝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지우는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도 꼿꼿이 서서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맞춰왔네. 이제 3년치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시간이야. 가장 앞에 선 세단의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의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시댁 식구들을 포위하자 친척들은 서로 부딪히며 나자빠졌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 은발의 남성 임창호 비서실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우가 엉망이 된 옷차림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임 실장, 이 꼴로 만나게 해서 미안하네. 임창호가 고개를 든 순간 지우의 상처난 얼굴과 부어오른 손등을 보고는 턱을 바르르 떨며 즉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려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박금자가 진석의 팔을 꽉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진석아, 저 무서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나도 몰라. 대체 지우가 누구길래?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진석의 가슴팍에 팍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얌전히 사인하면 조용히 끝내주지.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하기 싫어? 그럼 마음대로 해. 대신 네가 그동안 회사 돈 야금야금 빼돌린 자료들 내일 아침이면 검찰 책상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감방 갈지 사인할지 네가 골라. 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때 행렬 맨 뒤에 검은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지팡이가 땅을 짚고 남색 코트를 입은 위험 있는 노인이 내렸습니다. 태성그룹 구태성 회장이었습니다. 경호원 20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이자 박금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구 회장이 천천히 걸어와 지우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피멍든 손등과 핏기 없는 얼굴을 보는 순간 구 회장의 손에 쥐어있던 지팡이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정막이 흐르는 마당에 그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태성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자네 몰골이 이게 뭐냐고. 구태성이 떨리는 두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감싸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등에 벌겋게 남은 화상 자국,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 푹 꺼진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까지. 구태성의 눈자위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구태성이 박금자와 시댁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를 넘어선 살기였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주먹질이야. 구태성의 벼락 같은 고함이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까지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박금자가 겁도 없이 해벌쭉 웃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뭘 잘 모르시고 착각하신 모양인데 얘는 그냥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 며느리예요. 별것도 아닌 게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길래 제가 버릇 좀 고쳐준 거라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구태성의 매운 손바닥이 박금자의 뺨을 그대로 갈겼습니다. 짝! 마른 뺨을 맞은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두 걸음 뒤로 볼품없이 밀려났습니다. 입 닥쳐. 그 더러운 주둥이 당장 닥치지 못해. 구태성이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태성그룹도 없어. 나 구태성도 10년 전에 이미 차디창관 속에 들어갔을 목숨이었다고. 내까짓게 감히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박금자가 불이 난 뺨을 감싸 쥔 채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진석은 대문 기둥 뒤에서 쥐새끼처럼 얼굴만 내밀고 있었고 미라는 흙탕물이 잔뜩 묻은 옷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구태성이 지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꼿꼿하게 꺾인 허리가 한참 동안 다시 펴지지 않았습니다. 사부님, 이 못난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수장이 시골집 앞마당 한복판에서 이름 없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을 그 지옥 같은 3년을 자네를 찾아온 나라를 헤맸어. 그런데 고작 이런 구석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니. 구태성의 목소리가 젖어들며 갈라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임창호 비서실장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구태성이 다시 허리를 펴고 주변을 에워싼 경호원들을 향해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어라. 여기 계신 이분은 과거 태성그룹의 모든 보안 체계를 설계하시고 내 목숨을 7번이나 구해주신 전설적인 분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분이 곧 태성의 자존심이다. 마당에 모인 모든 시선이 지유에게 쏠렸습니다. 박금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만 뻐금거렸고 미라는 아까 지유에게 소금을 뿌리던 손을 급히 등 뒤로 감추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태성이 임창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임창호가 리무진 트렁크에서 눈부시게 하얀 캐시미어 코트를 가져와 지유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습니다. 지유는 코트 깃을 여미며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지유의 가방을 두 손으로 정중히 받쳐들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박힌 특수 케이스에 넣어 리무진으로 옮기는 모습은 마치 국보급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경건했습니다. 지유가 떨고 있는 미란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미란의 어깨에 걸린 명품 가방을 획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카드 긁어서 산 거잖아. 안 그래? 지유가 가방을 마당 구석, 구정물이 가득한 개밥그릇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너 같은 애 수준에는 딱 저게 어울려. 분수 좀 알고 살지 그랬니? 미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유가 이번에는 대문 뒤에 숨어있던 진석 앞에 멈춰섰습니다. 진석이 지유의 시선을 피하며 몸을 바짝 움츠렸습니다. 내 부모님 협박해서 몰래 뜯어간 돈, 오늘부터 이자까지 싹 다 계산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토해내. 알았어? 진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지유야, 오해야.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3년치 녹음 파일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으니까. 지유가 주머니 속 특수 전화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진석의 입이 자물쇠라도 채운 듯 꽉 닫혔습니다. 구태성이 다시 임창호를 불렀습니다. 임 실장, 이 집안 식구들이 갖고 있는 사업체, 땅덩어리, 건물, 통장 잔해까지 몽땅 다 털어와. 단돈 1원이라도 출처가 깨끗한 게 있는지 낱낱이 뒤져서 보고해. 예,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임창호가 전화기를 들고 매서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저 집 박금자 말이야. 맨날 며느리 종 부리듯 하더니 오늘 완전히 망신살 뻗쳤네. 그러게 말이야.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참 쌤통이다, 쌤통. 박금자가 담장 너머를 노려보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지우가 구태성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잊혀 살려고 했는데 결국 회장님을 다시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구태성이 인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사부님이 부르시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게 제 도리입니다. 이놈들이 사부님께 저지른 짓, 제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지우가 리무진을 향해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박금자 앞을 지날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우가 박금자의 귀 가까이 고개를 숙이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하녀라고 불렀던 이 여자가 진짜 어떤 힘을 가졌는지 이제부터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천천히 구경이나 해요. 박금자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무진 문이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수십 대의 세단 행렬이 엔진을 울리며 하나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늘 위에 헬기도 기술을 돌려 높이 올라갔습니다. 시댁 마당에는 뒤집어진 제사상과 깨진 접시, 파편, 그리고 넋이 나간 식구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박금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진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디서 저런 무서운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을 망쳐놓느냐고. 아,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제가 저런 대단한 년인 줄 몰랐단 말이야. 진석이 뺨을 감싸 쥐고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켜보던 친척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며 짐을 챙겨 슬금슬금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박금자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지우가 차분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도준 변호사님, 저 지우예요. 오랜만이죠? 부탁할 일이 좀 생겼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쥔 가느다란 손끝에는 지난 3년의 울분이 섞인 미세한 떨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진석이 다니던 중견기업 로비의 태성그룹 직인이 시뻘겋게 찍힌 공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귀사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오늘 이 시간부로 영구 중단합니다. 딱 한 줄짜리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석의 회사는 매출 10중 9이 태성과의 거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공문을 읽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진석을 사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야, 김진석,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사장의 매운 주먹이 진석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진석이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찢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태성이 우리 줄줄이 다 끊어버렸어. 내 놈 하나 때문에 회사가 통째로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몰라. 당장 짐 싸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진석은 그 길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금자에게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이라며 떵떵거리던 종갓집 땅이 알고 보니 과거 구태성 회장이 지우에게 고맙다며 미리 증여했던 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위에 찍힌 주인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이지우. 즉각 집을 비우라는 퇴거 명령서가 대문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박금자가 미친 사람처럼 명령서를 뜯어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 땅은 우리 시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 땅이라고. 어떤 년이 감히 남의 집 때문에 이런 걸 붙여. 하지만 법을 앞세운 종이장 앞에서 박금자의 고함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우이 미란에게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우의 이름을 몰래 팔아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였습니다. 미란이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끌려가며 박금자를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무서워, 엄마. 박금자가 맨발로 경찰차를 뒤쫓아갔지만 야속한 차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7성급 호텔 스위트룸. 지우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전문 의료진의 극진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3년간 시댁에서 하녀처럼 살며 얻은 상처는 몸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자에 댄 손등, 멍든 어깨, 제대로 먹지 못해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진 팔뚝까지. 의료진이 나간 뒤 구태성 회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임 실장이 올린 조사 보고서를 읽다가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세상에, 39도 고열에 시달리는 애를 새벽부터 전을 부치게 해? 감히 국자로 사람 손등을 내리쳐. 구태성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옆에 놓인 찻잔이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지우가 담담하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바보같이 가족이 갖고 싶어서 스스로 버틴 일이니까요. 사부님이 참았든 아니든 사람 몸에 상처를 냈으면 그만큼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야죠.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구태성이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강도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 증거 다 모았습니다. 박금자가 3년 동안 지우 씨 양부모님 협박해서 뜯어낸 돈이 무려 5억 원입니다. 녹취록부터 이체 내역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지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양어머니가 지우 몰래 시어머니에게 빌며 돈을 보냈던 기록들이 날짜별로 빼곡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이제 다 되돌려줘야죠. 걱정 마세요.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도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믿음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직장에서 쫓겨난 진석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진석의 발이 딱 멈춰 섰습니다. 담벼락 곳곳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진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진석 씨? 제때 돈 안 갚고 도망 다니면 재미없다고 했지? 진석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사채업자가 단숨에 멱살을 잡아채 끌어당겼습니다. 어디 가려고? 돈 안 갚으면 내 다리 하나는 오늘 여기서 내놓아야 할 거다. 박금자가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와 사채업자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주세요. 제가 우리 부자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금방 갚을게요. 박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차단된 번호입니다. 박금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화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우는 태성그룹 전략기획실 고문으로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지우가 올린 보고서에는
시댁 가문이 뒤로 저지른 온갖 비리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탈세에 가짜 서류에 불법 공사까지. 구태성 회장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싹 다 밀어버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진석은 지우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호텔 로비에서 사흘 밤낮을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지나가는 호텔 직원들을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해요. 사흘째 되는 밤 시커먼 경호원들이 진석을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지하 주차장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진짜 경찰서 유치장으로 갈 줄 알아. 진석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태성의 압박이 친척들의 구멍가게까지 번지자 화가 난 친척들이 박금자의 집으로 몰려와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금자야, 네가 며느리를 하녀 취급해서 우리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 책임져. 우리 집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유리창이 깨지고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박금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미란 역시 유치장 안에서 예비시댁으로부터 파온 소식을 듣고는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나한테 왜 이래. 지우 언니, 제발 좀 살려줘. 지우는 호텔 창가에서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일 모시러 갈게요. 이제 다시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수화기 넘어 양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에 지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부모님을 최고급 리조트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박금자와 진석은 집에서 쫓겨나는 날 검은 비닐봉지에 남은 짐을 대충 담아 길을 나섰습니다. 야속하게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자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여인숙 간판을 찾아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진석은 마지막 희망으로 지우의 옛 동료들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건 매운 주먹과 비아냥뿐이었습니다. 남편? 지우를 그 꼴로 만들어 놓고 남편이라고? 양심이 있으면 당장 꺼져. 지우는 호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지우의 얼굴은 이제 예전의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지우가 유리창에 손끝을 대며 서늘하게 은조렸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준 눈물, 아직 반이반도 안 갚아줬으니까 기대해. 강도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지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을 보고 있던 강도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지우 씨. 아니, 고스트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강도준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과거 지우가 보안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강도준은 괴한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지우의 기지로 살아남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준은 그날의 빚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지우 씨를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도준이 책상 위에 묵직한 서류철 5개를 차르르 펼쳐놓았습니다. 시댁 가문의 재산 내역부터 남편 진석의 회사 돈 횡령 증거, 시누이 미란의 명품 사기 이력, 그리고 시어머니 박금자가 친정 부모님을 협박한 녹취록까지 아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중 마지막 5번째 서류철을 유심히 집어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건 뭔가요?
처음 보는 이름인데. 구본영 부사장입니다. 구태성 회장님의 친동생이자 야심가로 유명하죠. 강도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우 씨가 태성에 복귀하자마자 이 양반이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우 씨가 구 회장님의 신임을 받는 게 자기 경영권 승계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구본영이 몰래 감옥에 갈 위기인 진석의 뒷배를 봐주고 진석을 꼬드겨 지우의 과거, 보안 기밀을 빼내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나, 벌써 이렇게 지저분하게 손을 쓰고 있었네요. 지우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님, 이거 우리한테는 오히려 아주 잘된 일이에요. 기회라고요? 적이 늘어났는데 말입니까? 구본영이 진석을 미끼로 쓰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가짜 고기를 던져주면 되잖아요. 진석이가 가져가는 정보가 전부 깡통이라면 구본영은 제 발로 함정에 풍덩 빠지게 될 테니까요. 강도준이 지우의 명석한 판단에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고스트답군요. 아주 짜릿한 작전입니다. 지우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진심으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강도준은 그날부터 단순히 법률 자문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어주었고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지면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저를 세심하게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에이, 저는 목숨을 빚진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커피 한 잔으로 갚아진다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서 큰 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입니다. 지우가 커피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수줍은 미소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양부모님이 계신 최고급 요양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양어머니가 멀리서 지우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와 두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지우, 이제야 얼굴에 핏기가 좀 도네. 고생 많았다, 내 새끼. 어머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우가 양부모님을 소파에 편히 앉히고는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저 결혼 전에 하던 일이 따로 있었어요. 태성그룹의 아주 중요한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고요. 양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대단한 일을 왜 그동안 꽁꽁 숨기고 살았니? 평범한 가족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 배경이나 돈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이지우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우의 목소리가 잠깐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참 바보 같았죠. 그 헛된 바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고생만 시키고 정말 죄송해요. 양어머니가 지우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다, 지우야. 네가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못난 우리를 만나서 네가 고생이었지. 우리가 더 든든하게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그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곰팡내 나는 여인숙. 박금자가 좁아터진 방 안에서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우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전략기획실 고문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박금자가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 재산을 몽땅 훔쳐가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다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박금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내던지고
지우의 회사 건물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로비에 들어가려 하자 덩치 큰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출입증 없으시면 한 발짝도 못 들어가십니다. 나가세요. 이것 봐. 내가 이 회사 이지우 고문 시어머니라고. 당장 비켜. 하지만 경비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자는 할 수 없이 건물 앞 화단 옆에 쪼그려 앉아 지우가 나오기만을 독하게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드디어 웅장한 정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강도준 변호사와 나란히 대화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의전 차량이 두 사람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강도준이 매너 있게 먼저 차 문을 열고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박금자가 벌떡 일어나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애미 좀 봐라. 나 여기 있다. 지우의 시선이 박금자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차 문이 묵직하게 닫히고 차는 박금자를 뒤로 한 채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박금자가 차 뒤를 몇 발자국 따라가며 악을 썼지만 차는 이미 저 멀리 교차로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 안에서 강도준이 걱정스러운 듯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 씨,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지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맞았던 걸 생각하면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건 복수축에도 못 껴요. 강도준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가 견딘 그 3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지우 씨는 없었을 테니까요. 원래 약한 사람은 복수도 못하는 법입니다. 지우가 한참 동안 강도준의 진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성그룹 회장 집무실, 구태성 회장이 지우와 강도준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허허, 두 사람이 손발이 아주 척척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푹 놓이는구나. 지우 사부님, 이번 특수보안 프로젝트 정권을 사부님께 모두 위임하겠습니다. 마음껏 솜씨를 발휘해보세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구 회장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태성의 자부심을 지키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뒤 강도준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비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것 보세요. 시댁 식구들이 해외에 몰래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냈습니다. 무려 200억 원이나 됩니다. 강도준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 돈줄만 딱 동결시키면 저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지우가 화면 속 숫자를 차갑게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진행해 주세요.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 뒤 강도준이 따뜻한 커피 2잔을 타서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 말이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정말 지는 거라고, 그러면 나만 더 비참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빨을 꽉 깨물었거든요. 지우의 맑은 눈가가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은 왠지 좀 울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강도준이 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손수건을 꺼내 지우 앞에 살포시 놓아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참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지우 씨가 눈물 흘릴 차례가 아닙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차례니까요. 지우가 손수건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가슴속에 맺혀있던 3년치의 서러운 눈물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가 결전의 날짜를 골랐습니다. 바로 1년 전 설날 아침 박금자가 지우가 끓인 떡국을 싱크대에 사정없이 쏟아부으며 모욕을 줬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지우가 강도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 즉시 전부 터뜨려 주세요. 강도준이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폭로 파일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금자의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녹취록, 신우이 미란이 지우 카드로 긁어댄 명품 영수증, 남편 진석의 회사 돈 횡령 증거, 가리고 양부모님을 피 말리게 협박했던 비굴한 통화 기록까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이 한꺼번에 인터넷 바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박금자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진짜 있다고? 이건 악마 아니야? 며느리 이름 도용해서 명품 산 신우이는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지. 39도 열나는 사람한테 전 부치게 한 거 진짜 소름 돋는다. 댓글창은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폭발할 듯 타올랐습니다. 박금자는 여인숙 곰팡내 나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현대판 악질 시어머니의 민낯이라는 선명한 자막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리모컨을 집어 던졌지만 어느 채널을 돌려도 자기 얘기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도준 변호사가 검찰청 정문 앞에서 수십 명의 기자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오늘 박금자 일가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탈세 및 임금 체불 혐의로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박금자 일가의 비리로 도배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시댁 식구들은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진석은 기차역으로, 박금자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허겁지겁 향했습니다. 하지만 매표소 앞에는 이미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벽처럼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모든 도주로를 꽁꽁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박금자가 지우의 회사 건물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 있지도 못한 채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내 새끼 지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로비 유리문 너머로 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우아하게 로비를 지나가며 박금자 쪽을 아주 잠깐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지우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금자가 유리문을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애미 좀 봐라. 경비원 2명이 다가와 박금자의 팔을 짐짝처럼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넘깁니다. 당장 나가세요. 박금자가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며 길바닥에서 울부짖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중 누구 하나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면회실. 남편 진석은 연구실 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혀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구본영 부사장의 사주를 받고 지우의 연구실 기밀을 훔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진석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발악했습니다.
지우 데려와. 내 마누라 이지우 불러오라고.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지우가 아닌 냉소적인 표정의 강도준 변호사였습니다. 강도준이 서류 한 장을 유리창에 딱 붙여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입니다. 똑똑히 읽어보시죠. 진석의 얼굴이 걸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혼? 내가 사인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사인 필요 없습니다. 가정폭력 방조에 재산 횡령까지 재판부가 이미 판결 끝냈거든요. 이제 당신은 이지우 씨와 남남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으니 다시는 연락할 생각 마세요. 강도준이 단호하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진석은 서류를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사이 지우는 시댁 가문의 자부심이었던 종갓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지우의 명의로 완벽하게 넘어온 집이었습니다. 지우가 대문을 열고 당당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 2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들이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둘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육중한 장롱부터 박금자가 아끼던 자개 밥상까지 가구들이 길바닥에 줄지어 버려졌습니다. 박금자가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골목의 나뒹구는 자기 집 살림살이들을 보고는 다리에서 힘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지우가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서서 박금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3년 전 설날에 당신이 제 짐을 마당에 내던지며 했던 말. 저는 당신보다 훨씬 예의 바르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박금자가 독이 올라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이 앞을 막아서자 꼼짝도 못했습니다. 내 집이야. 여기는 뼈대 있는 우리 집이라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찍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처음부터 제 집이었고 당신들은 무단 침입자일 뿐이에요. 박금자가 골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그 독한 시어머니라며? 맞아, 며느리한테 국자로 뜨거운 물 끼얹고 손등 내리쳤다는 그 여자. 아주 쌤통이다. 박금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집을 나서며 강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구본영 부사장 쪽 비자금 내역은 확실한가요? 네, 완벽합니다. 구본영이 시댁 가문에 흘려준 돈이 태성그룹 비자금이라는 증거,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았습니다. 지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파란 하늘을 시원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댁은 볼일 끝났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그 인간 차례예요. 그날 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지우가 붉은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강도준도 웃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반격이 아주 통쾌하게 성공했네요. 강도준이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훨씬 더 험난할 겁니다. 구본영은 박금자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니까요. 지우가 와인 한 모금을 머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 3년을 앗아간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거거든요. 지우의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복수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서울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경제계 인사와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우가 구태성 회장의 옆에 서서 우아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를 시원하게 드러낸 남색 드레스 위로 수십억 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3년 전 새벽 부엌에서 땀범벅이 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던 그 초라한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번쩍, 번쩍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구태성이 지우의 팔을 정중히 에스코트하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부님, 오늘 이 자리는 오직 사부님을 위한 무대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오늘 주인공은 회장님이시죠. 저는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할게요. 허허, 또 그런 겸손을. 오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사부님 들러리입니다. 그 시각 연회장 지하 주방. 식기세척 아르바이트생 유니폼을 입은 미란이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갈 곳이 없던 미란이 이름까지 속이고 간신히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주방 문틈 사이로 화려한 연회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미란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보석을 온몸에 휘감고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걷는 지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에서 미끄러진 접시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챙그랑, 아, 너 정신 안 차려? 접시값 내 일당에서 깔 거니까 조심해.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주방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꾹 참으며 허리를 굽혀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구태성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귀한 분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구태성이 환하게 웃으며 지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술렁이던 연회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분은 과거 태성그룹의 모든 보안 체계를 설계하시고 제 목숨을 7번이나 구해주신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께 태성그룹의 전략 부회장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화면 속 지우의 당당한 얼굴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호텔 밖 주차장. 생중계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던 박금자가 눈이 뒤집혀 호텔 로비로 돌진했습니다. 비켜. 지우 만나러 왔단 말이야. 내가 이지우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시커먼 경호원들이 바위처럼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금자가 경호원의 팔을 핥히며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지우 불러오라고. 경호원들이 박금자를 짐짝처럼 들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금자는 호텔 입구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악질 시어머니 아냐? 여기까지 와서 또 난동이네. 박금자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모욕감에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연회장 안 지우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시댁 가문이 대대로 소유했던 선산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통쾌한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호텔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박금자가 뒷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우리 조상님들 묘자리가 있는 산을 개들이나 키우는 곳으로 만든다고. 전현이 정말 미쳤구나. 박금자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연회장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계속되었습니다. 강도준 변호사가 지유에게 다가와 아름다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유 씨,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다 강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서류 정리뿐이죠. 이 모든 건 지유 씨 스스로가 일궈낸 기적입니다. 강도준이 지유의 옆에 서서 나란히 걷자 주변 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선남선녀가 따로 없구먼. 지유가 강도준의 귀에 대고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사람들이 우리 쳐다봐요. 좀 쑥스럽네요. 그냥 두세요. 아주 기분 좋은 소문이니까 저는 오히려 즐겁습니다. 강도준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태성 회장이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임 실장에게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부님이야. 저 화려한 파티 한가운데서도 눈빛 하나 흔들림이 없지 않나?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스트 실장님이 돌아오셨으니 이제 태성은 무적입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나온 모든 수익금은 시댁 식구들의 갑질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에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라는 지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에 찔리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연회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부엌에서 땀 흘리며 전 부치던 그 순둥이 언니였다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지유는 발코니로 나가 밤바람을 맞으며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로 서늘한 시선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와인잔을 든 채 지유를 노려보는 구본영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축하 대신 시기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유는 피하지 않고 구본영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구본영이 먼저 기세에 눌려 고개를 돌리며 사라졌습니다. 지유가 발코니에서 돌아 나오며 구태성 회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파티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태성 내부에 숨어있는 진짜 벌레들을 잡을 시간이에요. 구태성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나? 네. 벌레들이 제 발로 꼬리를 흔들며 함정에 들어오게 해뒀거든요. 지유가 연회장 출구를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파티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장으로 출정하는 위대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본영이 서울 외곽의 비밀스러운 고급 별장에서 진석과 박금자를 마주 앉혀 놓았습니다. 진석은 구본영이 거액의 보석금을 내주어 간신히 풀려난 몸이었고, 박금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전전하다 구본영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구본영이 비싼 와인잔을 탁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석 씨, 그리고 박금자 씨, 이지유 그 계집애를 한 방에 끝내고 싶지 않나? 진석이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지금 걔 뒤에는 우리 형님, 아니 구 회장이 버티고 있는데요. 내가 판을 다 짜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잃어버린 재산이며 체면이며 다 되찾게 해줄 테니.
박금자가 구본영의 손을 잡으려 들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도와만 주시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구본영이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탁자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지우가 태성의 핵심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서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걸 언론에 뿌리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진석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걔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바보 같은 소리. 진짜일 필요가 없어. 검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지우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구본영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틀 뒤 조작된 가짜 증거들이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뿌려졌습니다. 단독 태성그룹 복귀한 고스트 이지우, 국가급 핵심 기밀 유출 의혹.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온통 도배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지우를 정의의 아이콘이라 응원하던 댓글창은 다시 독설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재벌 회장 꼬셔서 한탕 하려던 거였어? 역시 근본 없는 고아 출신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뒤통수 치는 것 봐.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태성그룹 본사에 무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우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들을 노란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의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영장 보여주시죠. 수사관이 영장을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영장을 꼼꼼히 읽는 동안 손가락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사인이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태성 회장이 집무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임창호 실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구 회장이 구급차에 실려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구본영이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형님이 쓰러지신 마당에 경영 공백이 생겨선 안 됩니다.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지우의 모든 직함과 권한을 이 시간부로 즉시 정지시킵니다. 구본영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우의 사내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모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이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우가 급히 강도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구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구본영이 제 손발을 다 묶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도준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 씨,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 변호사님, 1시간 전에 사무실 앞에서 괴한들이 습격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우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구본영이 강도준까지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 회장은 의식불명, 강도준은 병원 신세. 단 하루 만에 지우의 양 날개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박금자는 구본영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가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계집애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우리 집 재산을 다 훔쳐가더니 이제는 나라 팔아먹을 짓까지 하다니 재벌 회장한테 꼬리쳐서 홀린 거라고요. 카메라가 박금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여론의 칼날은 무섭게 지우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지우의 사무실은 물론 호텔 방까지 모두 봉쇄되었습니다. 지우가 호텔 로비에 들어서려 하자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앞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우 고문님. 본사 지침으로 출입이 전면 제한되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밤거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과거 보안 전문가 시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거실에 불을 켜자 3년 전 그대로인 첨단 보안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우가 낡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양부모님이 계신 리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우가 급히 단말기를 켜 리조트 보안 화면을 해킹해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미리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참 오랜만이지? 비열한 웃음소리, 남편 진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디 있어? 당장 말해.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직접 와야지. 장소는 문자로 찍어줄게. 대신 경찰에 신고하면 내 부모님 목숨은 장담 못한다. 전화가 뚝 끊기더니 서울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지우는 손목시계 옆면에 작은 단추를 3번 꾹꾹 눌렀습니다. 시계 화면에 아주 작은 빨간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폐공장은 어둡고 습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우가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공장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있는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양어머니가 지우를 발견하고는 울부짖었습니다. 지우야, 오면 안 돼. 얼른 도망가라. 어머니. 지우가 달려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가 붕소리를 내며 날아왔습니다. 지우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어깨 끝을 스치며 타격이 전해졌습니다. 진석이 쇠파이프를 쥔 채 미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너만 죽으면 다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 집도 엄마 기세도 내 돈도 전부 다. 진석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구본영한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시끄러워. 진석이 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지우는 전직 요원답게 진석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지우는 순식간에 진석을 바닥에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사방의 철문이 일제히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장정 16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구본영이 보낸 전문 킬러들이었습니다. 지우가 다시 손목시계를 2번 눌렀습니다. 그러자 천장에 매달려 있던 작은 보안 드론 4대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지우가 미리 침투시켜둔 드론들이었습니다. 드론에서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섬광이 터졌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둠과 섬광을 틈타 킬러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에 몰려있을 때 정문에서 강렬한 조명이 비치며 구본영 부사장이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어머니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이지호, 거기서 멈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할멈 목을 따버리겠다. 지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구본영이 비웃으며 명령했습니다. 무기 버려. 그리고 무릎 꿇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차가운 물기가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본영이 총을 꺼내 지우의 이마에 겨누었습니다. 대단한 고스트도 별거 없군. 결국 가족이 약점이었어. 박금자가 어둠 속에서 기어나와 지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기었어야지.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구본영이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태성은 내 거다. 너 같은 계집애가 낄 자리가 아니야. 잘 가라, 이지우.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먼지 구름이 일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보안 특공대 20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구본영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구본영과 진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구본영이 바닥에 처박힌 채 악을 썼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야? 내가 태성 부사장이라고. 박금자는 구석에서 벌벌 떨다 체포되었습니다. 난 몰라요. 저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우의 어깨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질 때쯤 목발을 짚은 강도준 변호사가 피투성이 얼굴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지우 씨. 지우는 강도준의 품에 안기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무사하세요? 네, 무사합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지우는 강도준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시계의 초록색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앞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어깨를 꽁꽁 감싼 붕대의 묵직한 압박과 욱신거리는 통증이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눈부신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듭니까?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운 듯한 강도준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갈비뼈를 감싼 보호대 때문에 셔츠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우를 살폈습니다. 강 변호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여기 계세요? 갈비뼈 2대 금간거쯤은 끄떡없습니다. 지우 씨가 무사한 걸 봤으니 이제야 살 것 같네요. 지우가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무사하신 거죠? 네, 옆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으세요. 그리고 구 회장님도 오늘 아침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제야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지우 씨,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퇴원 허가도 안 났어요. 가야 해요. 지금 끝내지 않으면 구본영은 법망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갈 거예요. 강 변호사님, 준비한 자료 다 가져오셨죠? 강도준이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폐공장의 생생한 범죄 영상, 구본영이 진석에게 살인을 지시한 녹취록, 킬러들에게 보낸 동거래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시간 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구태성 회장이 화상화면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들어온 구본영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이 쓰러진 틈을 타서 이런 쇼를 준비했어? 이지우,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지우는 대꾸 대신 차갑게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웅장한 회의실 벽면 가득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녹취록 소리 이지우 부모를 잡아와. 그러면 그녀는 제 발로 기어오게 돼 있어. 처리는 내 사람 시킬 테니까 넌 유인만 해. 회의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구본영의 얼굴에서 비열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우가 다음 화면을 띄우자 구본영이 태성 비자금에서 수백억을 빼돌려 시댁 식구들을 매수하고 킬러를 고용한 계좌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구본영 부사장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그 돈으로 저와 제 부모님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 이래도 이 사람을 우리 태성의 경영진으로 두시겠습니까? 구본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적의 지배가 꾸민 가짜라고. 그때 화면 속 구태성 회장이 녹이 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본영, 내 동생이라는 게 뼈저리게 부끄럽구나. 더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지금 당장 이사회는 구본영의 해임안을 가결하라. 이사 14명 중 13명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구본영의 해임이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이 구본영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가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습니다. 형, 피를 나는 동생한테 어떻게 이래. 이지우, 2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복도 끝으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법정. 남편 진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살인미수, 납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장이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진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진석이 방청석을 향해 절규하며 지우를 찾았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잘못했어. 나 좀 봐줘. 제발. 하지만 방청석에 지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그를 쳐다볼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박금자와 미란 역시 범죄 공모 혐의가 추가되어 나란히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같은 감방에서 마주본 모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언니를 하녀 취급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뭐라? 이년아, 너도 언니 돈으로 명품 가방 살 때는 좋다고 깔깔거렸잖냐? 누굴 탓해? 두 사람의 비참한 싸움이 차가운 감방 벽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퇴원 후 구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구 회장이 구본영의 회수된 지분을 모두 넘기며 경영권을 제안했지만 지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평범한 이지우로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보안 고문직으로 태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우는 병원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도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지우 씨 앞에는 따뜻한 햇살만 가득할 겁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구치소 면회실에서 박금자를 만났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박금자가 유리창 너머로 애걸했습니다. 지우야, 한 번만 불쌍한 시어머니 좀 살려다오. 어머니, 기억나세요? 떡국을 싱크대에 쏟고 제 소중한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주제 파악 못하는 고아년이라고 하셨죠? 당신이 준 고통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당신 인생에 남은 건 어둠뿐일 겁니다. 지우가 차갑게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박금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지우는 강도준이 열어준 구치소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아래 지우는 비로소 3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우의 곁에는 든든한 강도준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식당의 아침 6시는 여전히 차갑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박금자는 이제 화려한 비단옷 대신 뻣뻣한 죄수복을 입고 거친 고무장갑을 낀 채 식판 세척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수백 개의 기름진 식판을 닦아내는 것이 박금자에게 배정된 고된 일과였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던 재소자 하나가 박금자 앞에서 일부러 국물을 왈칵 쏟아버렸습니다. 뜨겁고 지저분한 국물이 박금자의 앞치마를 흠뻑 적셨습니다. 어이쿠, 미안. 근데 이거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줌마가 다시 좀 닦아야겠어. 주변 재소자들이 그 꼴을 보며 낄낄거리고 비웃었습니다. 박금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깨끗이 닦아놓겠습니다. 3년 전 설날 새벽 지우가 정성껏 끓인 떡국을 싱크대에 사정없이 쏟아부었던 그 오만한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버린 국물을 닦아내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비참한 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남자동의 좁은 독방. 진석은 딱딱한 침대에 누워 먼지 쌓인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이지우 보안전략연구소의 이지우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석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낡은 이불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차마 손을 들어 닦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눈부신 빌딩 숲 한복판, 이지우 보안전략연구소라는 세련된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태성그룹의 부회장직이라는 화려한 자리를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건 회사를 세웠습니다. 개소식 날 구태성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허허, 우리 사부님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걸었구만. 정말 대견해.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사부님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아플 틈이 어디 있나? 자, 태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마음껏 펼쳐보시오. 구태성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지우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지우의 일상도 꿈처럼 달라졌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저택에서 양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양어머니가 정성껏 식탁을 차리면 지우는 그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반찬을 날랐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무슨 소리? 이건 이 엄마가 즐거워서 하는 거야. 넌 가서 도준 씨 올 시간이나 확인해라. 아유, 엄마도 참. 양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지우야, 그냥 항복해라. 이 집에서 내 엄마 고집 꺾을 사람 아무도 없다. 세 사람이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가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댁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하고 소박한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강도준 변호사는 지우의 연구소에서 든든한 법률 고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류 뭉치보다 서로의 손을 잡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노을이 지는 해변을 나란히 걸으며 지우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도준 씨, 이제 강 변호사님이라는 호칭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강도준이 걸음을 멈추고 지우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지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바닷물 위로 붉게 번지는 노을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다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을 때 들린 것은 박금자의 고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양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떡국을 끓이는 달그락 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떡국 다 됐다? 얼른 나와서 따뜻할 때 먹어라. 네, 어머니. 금방 나가요.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숟갈을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그럼 우리 딸 주려고 최고급 한우 넣고 밤새 고았는걸. 2년 전 설날에는 39도 고열을 견디며 남을 위해 눈물 젖은 음식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이 차려준 떡국 한 그릇 앞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지우는 옛 시댁터에 세워진 희망 장학재단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금자가 대를 이어 지키겠다던 종갓집 자리에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이 들어섰습니다. 무대에 오른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를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하녀라 부르든 고아라 비웃든 그것은 그들의 수준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건물 앞을 서성이는 초라한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금자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에 낡은 점퍼를 걸친 그녀는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구부정했습니다. 지우가 건물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금자가 멀리서 지우를 발견하고 멈칫 섰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시선은 박금자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1초의 머무름도 단 한 줌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대표님, 차 준비됐습니다. 가실까요? 강도준이 매너 있게 차 문을 열어주자 지우는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박금자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욕을 먹거나 뺨을 맞을 때보다 지우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 순간 박금자는 진정한 파멸을 느꼈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그것이 지우가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바다가 보이는 서재에서 지우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장에 정갈하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옥 같은 설날은 영원히 끝났다. 이제 나의 매일은 찬란한 봄날이다. 지우가 창밖을 보자 밤하늘의 별들이 바다 위로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하녀도 아닌 오직 빛나는 이지우로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3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고열에도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자로 맞고 고아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끝내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볼 눈이 없는 겁니다. 박금자는 3년 동안 하녀라고 불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끝까지 몰랐고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람을 짓밟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지우가 끝에서 찾은 건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봄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